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이 되었네요. 신혼이라면 신혼일 수 있는 연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과 저는 아직도 신혼 같고 말이죠. 주위에서 눈 뜨고 못 봐주겠다라는 말을 아직 듣곤 하거든요. 조금 민망하기는 하네요. 남편과 저는 연애 기간도 길었거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근 5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그런데도 아직 사이가 좋고 죽이 잘 맞는 거 보면 천생연분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건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과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남편만 보면 더없이 결혼 잘했구나 하는 생각만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고 행복만 했다면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저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거리들은 저에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말이죠. 오늘 사연은 그 고민 덩어리들에 대한 폭로 아닌 폭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둘이 있습니다. 삼형제예요. 흔한 가족 구성은 아니기는 합니다. 남자만 셋 있는 집안이 뭐 엄청나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딸이었으면 했는데 아들이어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속상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남편에게는 형이 둘 있고 저에게는 형님이 둘 있습니다. 아주버님 두 분 다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저의 그 형님들입니다. 손이 동서들 말이죠. 뭐 대충 어떤 이야기이신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둘은 첫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의사의 잘난 집안 딸들이라 기본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직업도 같고 집안 환경도 비슷하고 뭐 그런 두 사람이니 얼마나 죽이 잘 맞았겠어요. 나는 셋째 동서도 의사가 될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우리가 그렇게 소개팅 시켜준다고 했을 때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렇게 오래 만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또 몰랐네. 우리 집안 같은 집안으로 시집와서 가문에 경사났겠다. 그치? 그 말은 제가 가진 게 본인들보다 적고 직업도 본인들에 비해 변변치 않은데 좋은 집안으로 시집왔다는 걸 비껴서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 듣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입니다. 명백히 비꼬는 의도였어요. 네. 제가 복이 많죠. 그냥 그렇게 모르는 척 아반하게 웃으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첫 만남부터 그런 소리를 하는 형님들도 정말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따지고 들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앞으로 가족으로 지내야 하고요. 속 편해서 죽겠다. 그런 저를 두고 그런 말을 했지만요. 다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척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첫 만남부터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까지 꽤나 험난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친해지지 못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왜,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 어머니가 그것도 안 하기로 하셨어? 우리한테는 다 받으셔놓고 이거 차별 아니에요? 어머님이 사람이 너무 좋으시잖아. 차별이라기보다는 형평 도우려 하신 거지. 그런 건가? 어머, 그러면 동서 자존심 좀 상해하는 거 아니야? 해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건 최소한만 하자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뭐 저희 집안을 배려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앞에 둘을 그렇게 받고 보내보니 별 필요 없다 느끼신 건지는 몰라도 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좋게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형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든 제가 기분 상할 게 있나요? 어머님이 저 생각해 주시는 건데. 그리고 그 이야기 하실 때도 저 기분 하나도 안 나빴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에 더 기분 나빠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반응하고 열등감에 바들바들했어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잘 지내는 게 빈정이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왜 그렇게 삐뚤어진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번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동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존심 안 상해?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 적고요. 저 자존심 상하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른이신데. 사실 훨씬 나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4살, 6살 정도 많았어요. 남편이 아주 많이는 아니고 살짝 늦둥이기는 했거든요. 일부러 짜증나고 열받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 의도대로 그들은 언제나 제가 돌려 하는 말에 타격감 100%의 바들거림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자존심 상하라고 한 말은 아니지. 동서 걱정돼서 해준 말들인데 혹시나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할까봐 물어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동서보다 나이가 많아? 한참 어른은 무슨.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는 사람처럼 왜 나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에요. 형님 두 분도 내세울 게 돈과 핫벌밖에 없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말싸움으로는 어디 가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를 알아차렸는지 입을 딱 다물더군요. 그리고 노려봤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이 저를 더더욱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아니 괴롭혔습니다. 그 밤 명백히 괴롭힌 게 맞아요. 동서는 회사에서 뭐해? 남들 다 하는 일 하죠. 별다를 게 있나요? 아니, 우리는 둘 다 의사라. 일반적인 회사원들의 회사 생활을 잘 모르잖아. 그리고 동선의 회사는 대기업이랑은 또 다를 거 아니야. 회사는 작아도 뭐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라 하는 일들은 비슷할 거예요. 어디나 다 똑같죠 뭐. 제가 그렇게 말하니 픽하고 비웃더군요. 비슷하다는 건 동서 생각이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네? 왜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한 건데. 많이 생각을 해봐.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 건데 동선의 회사 같은 그런 회사랑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그게 기분 나쁘면 자격지심 아니에요? 대기업이라는 간판도 있고 월급도 저보다 훨씬 더 받을 텐데 고작 그 정도로 기분 나빠하면 그건 그 사람 그릇이 작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 많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었어요. 지들도 저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니 되돌려 준 거죠. 그런데 늘 그렇게 말싸움으로 들어가면 밀리니까 한 번은 화가 난 건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막내 동서는 어떻게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선이 동서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다 반론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 못 배워 먹은 게 티가 나는 법인데. 그 말에 제가 또 순진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화를 나누는 건 줄 알았죠. 솔직히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댁에도 잘했고요. 그래서 시댁 어르신들도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성격도 좋고 싹싹하고 음식도 잘하고 다 좋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며느리 보는 게 사실은 로망이었는데 말이지. 잘난 며느리들은 잘난 며느리대로 좋지만 이렇게 팔짱 끼고 장보러 다니고 하는 걸 나는 정말 꿈꿨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딸을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졌잖니. 그리고 두 형님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늘 눈꼴 사나워했었고요.
아니 그게 부러우면 본인들도 노력을 하면 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늘 바라보면서 안 입고 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지만 말이죠. 가만 보면 어머니가 동서 좋아하셔서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동서가 만만하게 볼 사람들 아니야. 어디 밖에 가면 말도 못 걸 사람들이라고.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무슨 계급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가면 말도 못 거는 사람들이라니. 아니 저도 밖에서는 형님들 같은 사람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요.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두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저에게 말로 지니까 약이 계속 올라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누적치로 차곡차곡 쌓였을 겁니다. 아마 형님들의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뭐 나중에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요.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없는 게 기어올라? 뭐 대충 이런 감성 말입니다. 자신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제가 같은 동서지간이 된 것도 아니고운데 기를 죽이려고 하는 말마다 기는 죽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모든 말을 다 받아쳤으니 약이 오르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거잖아요. 가진 게 없고 덜 배웠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들이 애초에 잘못된 거죠. 아마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저와 정말 잘 지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아무튼 형님들은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기회만 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뭐 없는 트집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혹시 잘못이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그럴 때 득달같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왜 늦었어? 일찍 오라고 했잖아. 아,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동서 말대로 동서보다 한참이나 어른인 우리 이래. 이렇게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거야? 어? 그리고 꼭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꺼내서 트집을 잡았어요. 그날도 고작 20분 정도 늦은 거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었는데 제가 정각으로 잘못 알고 나름 10분 일찍 나간 거였거든요. 말은 그렇게 따박따박 잘하면서 약속은 왜 그렇게 따박따박 안 지키는지 모르겠네. 그러기나 말이에요. 말하는 것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데. 막내 동서보다 100배는 바쁜 우리도 시간 기억하고 맞춰서 잘 나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그게 습관 같은 거 아닐까요? 저희는 어렸을 때 공부하던 게 있어서 뭐든 잘 기억하고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마무리는 꼭 저를 무시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트집이 잡히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게 그 정도로 큰 스트레스인 줄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긴 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질투심도 엄청났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내 재수 씨가 솜씨가 진짜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치? 우리 막내 아가가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해. 주변에서 먹어본 사람들은 다들 뭔 사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 썩히기는 아깝다 할 정도라니까. 네, 저도 잘한다는 한식당 많이 다녀봤지만 이 정도는 잘 없어요. 정말로. 저희 친정 엄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저도 그걸 물려받은 건지 손맛이 좋은 편이었고요.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시댁 식구들한테도 해드렸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음식 솜씨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그 정도요? 그냥 사먹는 거나 큰 차이 없는데. 큰 아주버님의 칭찬에 입을 삐죽이던 큰형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식당만 다니잖아. 그런 식당에서 나오는 거랑 차이 없는 거면 엄청나게 잘하는 게 맞지. 재수 씨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요즘은 다들 잘하던데요? 책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 쳐보면 레시피 같은 게 우르르 나오니까. 그거 본다고 다 잘하나? 그러면 당신은 왜 그래? 아마 큰 아주버님은 반 이상은 장난으로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큰형님한테 요리 실력을 바라지 않았어요. 바쁜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에 바로 발의를 하더라고요. 나는 병원 일이 바쁘잖아요. 막내 동서랑 내가 같아요.
큰형님이 바로 버럭 소리를 질러서 온 집안 식구들이 놀랐었습니다. 원래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때나 본색을 드러낼 때는 늘 다른 집안 식구들이 없을 때 그랬거든요. 그날은 도저히 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평소에도 장난으로 하던 말이었잖아. 대려 큰 아주버님이 엄청나게 당황하셔서는 저희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형님들 정도 되는 집안에 학벌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 같은 거한테는 열등감 같은 거 안 느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정말 제가 거슬리는 건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제 칭찬을 못 보고 있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뭐 자기들보다 한참이나 못한 것 같은 사람이 같은 집안 식구가 된 게 조금 기분 상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뭐 저는 그것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본인들의 인성을 보여주면서 드러내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배웠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유치한 방법으로요. 어느 정도로 유치했는지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형님들이 바쁘다고 식당을 저보고 예약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병원 주변이면 좋을 것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한 곳이 적당할 것 같아서 예약을 한 거였어요. 나는 설마 이 식당으로 예약을 할까 싶었다 정말. 여기 후기 좋던데요? 후기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 너무 바로 옆이잖아. 그 정도의 센스도 없어? 여기서 가족 모임을 하면 우리 병원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해? 그러면 내가 불편해지잖아.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번거롭게 알아봐야 하잖아. 제가 알아본 거였잖아요. 그냥 어거지를 위한 어거지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고작 요리 좀 한다고 식구들이 칭찬해주니까 좋아. 근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디다 쓰냐고 대체. 그러게나 말이야. 식구들이 뭐가 이뻐서 이렇게나 칭찬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저를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해야 할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나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없이 사는 애들이 눈치도 없더라고. 어머, 형님도 그랬어요. 저도 제 동창 중에 그런 애 있어요. 왜들 그러는 거지?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 거. 뭐 하나만 칭찬해주면 우쭐거리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 속으로는 다들 비웃고 있는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주제 파악 못하는 건 다들 어찌나 그렇게 똑같은지. 그 말에 저도 감정을 숨길 수가 없겠더군요. 솔직히 우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없이 산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솔직히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러더군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한 건데. 네? 동서, 찔려? 자기 이야기 같아서?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부터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당차고 그렇게 담하고만 있는 성격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말은 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저를 못났다 이렇게 하는 거에는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말입니다. 일종의 세뇌인 건데 주변에서 자신을 자꾸 못났다. 너는 잘난 게 하나도 없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한 인간이다.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 정말 그런 것 같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존감도 높고 평소에 생각도 바르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인 괴롭힘에는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걸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 조건으로 우리 시댁 같은 집안에 시집 왔으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닥치고 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들을 오롯이 다 듣고 있었어요. 반박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반박하지 않으니 형님 두 분은 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저를 무슨 자기 하녀 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우리 집 화장실 청소 좀 해줘. 나 오늘 우리 집에 손님 들어오는데 와서 음식 좀 해. 나 백화점인데 나와서 짐 좀 들어줘. 그렇게 할 말 따박따박 다 하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 지경이 될 수 있었던 건지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네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저의 변화를 남편이 눈치챘습니다. 뭐 같이 사는 사람인데 눈치를 안 채는 게 더 이상하긴 하죠.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 없어. 없는 게 아닌데 무슨 일인데 나한테 이야기 좀 해봐. 하지만 쉽게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 차마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연애할 때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을 다 뒤엎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너무 잘 알아서 되려 말하기 조심스러웠어요. 나중에 남편이 이야기해줘서 알았는데 남편은 사실 형님들한테 구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저한테 물어봤던 거였고요. 이러나 저러나 남편에게도 형수님들이라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나서는 건 남편의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는 더 이상 식구들에게도 숨길 수 없게 되어버린 사건 아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원래라면 밖에 식당을 예약하고 밖에서 밥을 먹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시아버지가 제가 한 음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집에서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막내는 선물 같은 건 따로 준비하지 말거라. 알겠지? 그래도 생신이신데 요즘 생일상 차려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나는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다른 선물은 절대 준비하지 말거라. 알겠지?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다. 생일 선물 같은 걸로 또 혹시나 형님들과 비교될까봐 마음을 써주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시아버지는 몇 번이고 절대 다른 선물은 준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하지만 또 제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신발이 조금 불편하시다는 말을 들은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제화를 맞춰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 몰래 발의 치수를 재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잘해서 수제화를 하나 맞췄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어요. 뭐 제가 돈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번에 한번 맞춰드리고 편해하시는 것 같으면 제대로 나중에 해드리려고 그냥 저렴한 걸로 하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몇 번이나 선물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다들 엄청나게 비싼 선물들을 준비해온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시댁의 시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다들 그걸 욕심내고 있다는 건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형님과 작은형님도 둘 다 경쟁하듯 시아버지에게 특히 잘하는 것도 말이죠. 그런데 작은형님이 제가 준비한 신발이 담겨있는 종이 가방의 브랜드명을 보고 어떤 브랜드인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본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음침한 사람이죠. 그걸 검색해보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것도 제 흠을 잡을 목적으로요. 어흥호, 동서, 설마 이걸 지금 아버님 생신 선물이라고 준비한 거야? 갑자기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어대더라고요. 왜? 뭔데? 그리고 큰형님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너무나 뻔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다들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물론 일이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요.
여기 브랜드 수제화 브랜드긴 한 것 같은데 제일 비싼 것도 19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브랜드 같은데요? 뭐? 지금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10만 원대 신발을 사왔다는 거야? 앞서 설명했듯 이유가 다 있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생신상을 차리니까 아버님께서 선물은 절대 준비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건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 진짜 바보야? 왜 그렇게 멍청해?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은 거야, 설마? 그리고 그놈의 생신상,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진짜 우리 집안을 뭘로 보면 고작 10만 원짜리 생신 선물을 사올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뭐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뭐 하나 건수 잡았다 싶어서 신이 나서 저를 갈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뿐인데요. 어머님이랑 다 이야기가 된 건데. 제가 풀이 죽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가격까지 듣고도 괜찮다고 하셨다고? 아니, 어머님도 설마 하셨겠지. 설마 그 정도로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신 게 아니고? 그때 마침 부엌에 저희 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이 풀이 죽은 저를 보고 더더욱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어떤 건지 말이죠. 만약에 올 줄 알았다면 그런 말까지는 절대 입에 담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니, 이럴 때 확 보인다니까? 이래서 사람은 자란 환경 같은 게 중요한 건데. 그러기나 말이에요. 뭐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이런 것도 아는 거지. 그 순간 제가 욱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저희 부모님에 대한 욕인 거잖아요.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아무리 기가 죽어 있었어도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말하자 형님 두 분은 조금 놀란 듯 했어요. 한동안은 제가 말대답도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있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지금 또 말대답한 거야? 이러니까 꼰대 없다는 말을 듣는 거야. 지금 어디서 말댔고요? 아니 시아버지 생신날 이딴 조도 안 가질 선물을 가지고 온 건 대놓고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을 따박따박 한다고? 정말 수준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처음에는 그래도 살다 보면 맞춰지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니까. 평생 살아온 게 다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더구나 이렇게 자기 주제까지 모르고 설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뭐 그동안은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았다고 할까요? 아무튼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드르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부엌과 밖을 막고 있던 중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형님 세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여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얼굴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나름대로 연애도 길게 하고 결혼한 지도 3년이 넘어가서 남편을 오래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형수님 두 분 뭐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낮은 목소리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남편이 엄청나게 많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 도련님, 언제부터 거기에? 아니, 오셨으면 기척이라도 좀 내시지. 두 분 형님 모두 남편의 등장에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더군요. 말까지 더듬으면서 당황하는 모습은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온 게 중요해요? 지금 제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를 하신 거냐고 묻잖아요.
남편이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움찔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니고 막내 동서 교육을 조금 한 거죠. 어른으로서. 별일 아닌데 도련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참. 두 사람은 엄청나게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말이죠. 그 말이 오히려 더 남편의 화를 돋우는 말이라는 걸 모르고서는 말입니다. 지금 별일 아니라고 하셨어요? 배운 게 없고 주제를 모르고 수준이 안 맞는다는 그런 막말을 병수님들은 누구를 가르치실 때 쓰시나 봐요? 네? 사실 본인들이 생각해도 저에게 한 말은 선을 넘는 막말이기는 했잖아요. 남편이 다 들었다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쯤은 그 두 사람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건지 어떤 건지 두 형님은 부엌 밖을 한번 살피더군요. 아마 아주버님들이나 시댁 어르신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서워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도련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 테니까 일단 목소리 좀 낮추세요. 네? 네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정을 좀. 왜요? 형님들이랑 아버지 어머니 아시는 건 겁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래요? 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감히 누가 누굴 내 아내를 건드려? 죽고 싶어. 남편도 상당히 흥분한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막말을 뱉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옆으로 가 남편의 발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 이야기할게. 일단은 당신도 진정해요. 어? 당신, 이것 때문에 그동안 살도 빠지고 그렇게 걱정 있는 사람처럼 군 거지, 그치? 역시나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못 참아. 사람이 해서는 되는 말과 행동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그런 것도 구분 못하는 인간들이 꼴의 의사라고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서는 누가 누구를 무시해. 남편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엌에서 소란을 들은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부엌으로 넘어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인데? 다들 여기서 왜들 이러고 있냐? 왜? 누가 다치기라도 했어? 저는 봤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두 형님들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말이죠. 아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두 형수님 있는 자리에 우리 아내 데리고 못 옵니다. 다들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생신에 이런 말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오늘은 제 사람 지켜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형수님 두 분이 제 아내더러 본데 없고 주제도 모르고 수준도 안 맞는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 잡는 걸 제가 봤어요. 뭐, 그게 정말이냐? 시아버지가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기는 무슨, 더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몰라서 그간 참은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니까 내가 나서서 형수님들한테 뭐라 말할 수가 없어서 참은 겁니다. 뻑하면 불러서 집안 청소시키고 음식하게 만들고 짐까지 들게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네? 저는 남편이 그것까지 알고 있을 거라는 건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다 보면서 속만 썩었을 것을 생각하니 말입니다. 당신, 이게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냐고 묻잖아. 큰 아주버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고 큰형님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해버린 거죠. 아마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형님 두 분 모두 변명을 생각하지 못한 걸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무슨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런 것들을 며느리라고. 아이고. 시아버지가 머리를 잡으셨고 작은 아주버님이 작은 형님을 노려보며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의 생신은 그렇게 난장판이 났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날만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남편은 집으로 오는 내내도 몹시 화가 나 보였습니다. 왜 여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미안해. 왜 나한테 미안한데?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미안해? 그렇게 혼자 난리를 치던 남편은 집으로 와서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그동안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이죠. 그런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간 제 안에 쌓였던 게 그렇게도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우선 시어머니가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예 몰랐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줄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구나. 내가 너무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형님 두 분이 배운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 정도로 사람 하나를 막대하고 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듯 싶습니다. 본인도 너무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런 선언을 하셨다고요. 그것들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이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날 니들 가고 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시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다고요. 그리고 형님들이 울고불고 빌었다는 말도 전해주셨습니다. 뭐 시어머니로서는 그걸로 조금이나마 제 분한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그러셨던 거겠죠. 물론 저는 그 지경이 되어서야 그 난리가 난 것과 정작 저는 제대로 된 사과를 아직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요. 시아버지도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차마 얼굴을 보고 뭐라 말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고요. 자기가 그간 무심했다고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님들이 다들 조건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고 의사들이고 그러니까 시댁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형님들이 더 이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 제 편을 들어주시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주버님들의 차례였어요. 번갈아가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차마 재수씨 뵐 면목이 없네요.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뭐. 제가 단속을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서 뒀던 게. 큰아주버님과 큰형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건 예전에 한번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큰형님이 성격이 좋지 못해서 형님과 그런 문제로 자주 다툰다고 언젠가 한 번은 이혼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형수님이 빌었다더라 하는 걸 남편에게 들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큰형님이 아주버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을 죽이고 사나보다 하고 말이죠. 뭐 이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수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간 여러 가지 문제로 안 좋은 게 쌓여 있었고 언젠가 되어도 했을 일이니까 행여나 재수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큰형님네는 이혼하기로 했다더군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사실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해서 놀랐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 뒤로는 큰형님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모습이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작은 형님은 작은 아주버님과 같이 저에게 사과하러 오셨습니다. 그날은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아.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동서. 저도 죄송합니다, 재수씨. 사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오면 안 받아주기 민망해요. 게다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형수님의 얼굴은 보기 싫다고 가족 모임을 피하지만 말이죠. 뭐 그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놈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하고 합의 이혼을 한 뒤 한동안은 큰형님의 소식을 들을 일이 없었어요. 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병원에 휴직계를 냈다더라. 그 정도의 소식뿐 말입니다. 그런데 큰형님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세상 참 좁네. 이렇게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큰형님의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큰형님을 우연이라도 보게 되면 저를 굉장히 뭐라고 하고 이혼의 이유도 다 저를 탓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뭐 그다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으셨지만요. 지나고 나니 내가 동서한테 그렇게 했던 게 참 부끄럽기는 하더라. 그렇게 말을 시작하시더군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했고 그간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물었어요. 사실 때때로 궁금하기도 했고 말이죠. 아니, 뭐 그다지 잘 지내지는 않아. 자존심 때문이라도 억지로 잘 지내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솔직하게 나와서 제가 되려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가족을 잃어보니 알겠더라고. 가족이 정말 소중한 거였다는 걸 말이지.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뭔가 회한에 젖은 사람의 얼굴이라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큰형님은 저에게 상당히 뜻밖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부탁을 그렇게 간절하게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 부탁이 있어. 염치 없지만 우리 남편한테 내 이야기 좀 잘해줄래? 우연히 만났는데 형님 많이 반성한 것 같았다고. 내가 그 사람이랑 우리 애랑 떨어져 살아봤잖아.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동서,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평생 감사하며 살게, 응? 누군가 들으면 호구냐? 너는 별도 없냐? 그렇게 당하고도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냐? 뭐 그런 말들을 하겠지만 당시에 제가 봤던 큰형님의 모습은 정말로 마음이 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받아서 언제나 번쩍이던 피부와 그 자신감 넘치던 눈빛과 태도는 어디로 가고 축 처진 어깨와 기가 죽은 얼굴 그리고 푸석한 피부. 솔직히 저도 한눈에 못 알아볼 뻔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모르는 척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큰 아주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와 둘이 있으니 반찬을 해서 준다는 핑계를 대고 말이죠. 집안 꼴도 난자리가 보이더군요. 아무리 나름대로 정리하고 잔다고 해도 또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빈자리가 느껴지는. 며칠 전에 우연히 형님을 만났어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렇게 입을 떼고는 형님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라. 뭐 그런 식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알고서는 한 소리 하기는 했지만요. 큰 아주버님은 당시에 제 말을 들으실 때만 하더라도 절대 만나지 않을 것처럼 구시더니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세월인지라 걱정이 되었던 건지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조카와 함께 얼굴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형님에게 연락이 한번 왔었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뭐 그 뒤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두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들었다. 아가, 너무 고맙다. 시어머니도 제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잘 전해준 걸 어디서 들으시고는 저에게 고맙다고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큰 아들이 아이랑 둘이 아내도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아마 시어머니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을 한 번에 몰아서 겪고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뒤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여사들은 승진 대상에서 멀어지는 게 대부분이어서 말이죠. 그런데 승진이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기쁨이 더 컸던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은
기다리던 아이가 들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3년 동안 딱히 피임을 한 건 아니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나름대로 걱정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아이가 딱 들어서게 된 겁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긴 고민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승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임신했다는 말을 회사에 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기는 해요. 사실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기는 한 거니까 말입니다. 물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복귀도 금방 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기는 하잖아요. 회사가 아주 큰 회사도 아니라서요. 그 와중에 남편이 했던 말이 너무 웃겨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평생 이 정도의 고민과 걱정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이 회사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딱 그 정도의 고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웃기면서도 감동하였던 것 같네요. 맞다. 그날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그 수제화는 시아버지가 지금까지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받은 생일 선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정말로 마음에 드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저 보란 듯 더 그렇게 열심히 신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쓰고 보니 제가 참 복이 많기는 하네요. 새삼 다시 한번 감사해지는 순간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기는 하네요. 속이 시원한 거 보니 사연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제 성격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빠를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도 빨리 털어내고 제 인생을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빨리 잊고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말입니다. 만약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지금의 사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사연을 쓰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소원할게요. 어디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간속구라고 합니다. 요즘 사연 채널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들어보니 저처럼 사이다 푹 쏘신 분들이 많아 저도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일단 제가 복수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첫사랑입니다. 제가 그 여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대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흔한 말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촌놈이었습니다. 촌놈인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툭 튀어나오는 사투리와 옷차림에서 촌티가 풀풀 풍겨져 나오는 그런 촌놈 말이죠. 그러니 인기는 꽝이었고 그 어떤 여자애도 제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닥 기댈 만큼 흥미롭지 않았어요. 취직을 위해 하는 공부는 따분했고 내용도 어려워 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가운데 제게도 봄날 같은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죠. 저의 첫사랑이자 모두의 첫사랑이었던 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이는 요새 말로 여신이었습니다. 단아한 긴 머리와 하얀 피부, 커다랗고 맑은 눈, 오똑한 코, 예쁘장하게 마른 몸매. 그녀는 저희 대학교에서 남자들이 한 번쯤 마음에 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동경만 하던 대상이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그 여자애가 잔디를 거쳐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설레어서 괜스레 심장이 콩닥거리곤 했죠. 그리고 그치지도 말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체크 셔츠에 청치마를 입은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눈에 담아두고 밤마다 상상했죠. 도저히 그녀 옆에 있는 제가 상상이 되지 않았죠. 전 그저 촌놈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화창한 봄날이었을 겁니다. 창밖으론 벚꽃이 흩날리고 아찔한 봄냄새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그날도 전공도제를 펼치고 체크셔츠를 입고 걸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볼까 싶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연이가 제 옆을 털썩 앉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속만 벌벌 떤 채 교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연이가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 나 교재 안 가져왔는데 같이 봐도 돼? 네? 네, 괜찮아요. 갑작스레 걸어오는 질문에 저는 너무 놀라 존댓말까지 하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애는 토끼처럼 귀엽게 풋 웃더니 말했습니다. 야하, 우리 동갑이야. 말 놓자. 어? 그래. 왜요? 동갑인 줄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놓은 지 오래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존댓말을 하고 말았죠. 미연이는 그렇게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전 당연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짝사랑하던 애가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놓는 거지? 이건 무슨 의미지? 친구하잔 단순한 의미인가? 친구가 된다면 그럼 친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혹시 혼자만의 방구석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들이 펼쳐졌죠. 그 다음 전공 시간에도 그 여자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머리를 묶고 나타났는데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이 무척 예뻐 저는 그 선을 보지 않기 위해 전공교재만 뚫어져라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 미연이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너 수업 되게 열심히 듣는다. 어? 그냥 듣는 건데. 그럼 나 시험 기간에 공부 좀 알려줘라. 이번에 학점 또 시 받으면 안 되거든. 그래. 도와줄게. 공부를 도와달라니. 이건 또 무슨 횡재인가? 나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가? 그때부터 저는 미연이네 공부를 도와주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어느덧 친구 아닌 친구의 노선을 걷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가 수업이 끝나갈 때쯤 떡볶이를 먹으러 가잔 제안을 했어요. 이날이 제 인생을 뒤바꿀 날인진 당시엔 몰랐죠. 배고프지 않아? 떡볶이 먹으러 갈래? 미연이는 제가 편한지 계속 수업에 대해서 교수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할 건지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입술에 묻은지도 모르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떡볶이가 사라져갈 때쯤 미연이가 묻는 겁니다. 근데 넌 왜 안 먹어? 그제야 저는 제가 포크도 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기라. 순간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냉수를 든 컵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목 안으로 부어넣었어요. 그러자 미연이는 까르르 웃었고 창피했지만 미연이가 웃는 소리는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미연이가 평소처럼 또 턱을 개고 별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제 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못 잊을 순간이죠. 너 혹시 그거 알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저는 너무 놀라 떡볶이를 씹지 못하고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개구진 눈빛으로 제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고백받은 답은 내일 듣겠다 선언하며 총총총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연이가 날 좋아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놈 역시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 미연이가 널 좋아하냐며 난리를 쳐댔습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 저는 허공에 대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백에 대한 답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연이에게 다가가 조금은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로 학교 끝나고 남산공원에서 보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가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엔 무스를 잔뜩 발라 뒤로 넘긴 후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미연이로 보이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예뻤던 미연이었지만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뻤습니다. 잠시 후 미연이의 샴푸 향이 저와 미연이의 사이를 맴돌았죠. 저는 어렵게 입술을 떼어 힘줘 한 글자 한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했어. 내가 먼저였어. 네가 좋았으면 미칠 것 같아. 제 어설펐던 고백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미연이가 제 등을 바로 감싸 안았기 때문이죠. 갑작스레 다가와 제게 폭 안긴 미연이의 몸은 작은 새처럼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콩콩거리는 심장 소리가 유독 더 크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그녀와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했을 때쯤 저희를 반대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미연이의 언니와 어머님, 제 미래의 장모님이었죠. 아니, 뭐하는 집안 남자애라고? 이름도 모르는 집안 남자애랑 무슨 연애를 한단 거냐? 아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엄마, 정말 왜 그래? 언니, 엄마 좀 말려봐. 뭐, 네 엄마 말이 틀리진 않지. 제가 나중에 사짜 직업 떨고 나타나면 모를까. 근데 너도 우리 집 수중이라는 걸 생각해야지. 이제 그거 생각할 나이 정도는 됐잖아. 그리고 쟤 너무 빈티난다.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고 너무 없어 보여. 연애 초기에 저에게 불쑥 그런 말을 대놓고 하시나 어머님이나 미연이 언니분이나. 솔직히 정말 무례했어요. 그래도 그땐 미연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려 미연이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님 눈에 내가 안 탈 수도 있지. 하지만 아직 내가 대학생이어서 그렇지. 두고 봐. 사회에 나가 성공하면 어머님도 분명 그땐 날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집안도 날 인정해 줄 것이라고요.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학점을 최고로 받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교도 최고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직장도 당연히 대기업 위주로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대기업 정도 들어가야 어머님께서도 절 사이로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마 다시 돌아가라 해도 그때만큼 뭔가를 열심히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전 가끔 미연이 어머님을 마주칠 때마다 좋은 인상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빵을 사다 드린다든지 없는 용돈 모아 생신 선물 챙긴다든지. 하지만 어머님께선 한 번도 제게 고맙단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뭐하러 이런 걸. 부담스럽게. 이러곤 들어가 버리셨죠. 미연이만이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자기야,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늘 한결같아서 고맙고. 아니야, 나야말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너 책임질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순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아주 희박한 확률이며 미연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화창한 봄날이라는 것만큼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우린 그렇게 때론 친구처럼 연인처럼 봄날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가을연가, 겨울연가, 올인,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함께 보았고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며 미연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같이 들었고
노래를 들으며 손을 잡고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미연이를 만나다 보니 모든 게 다 좋고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이 모이자 미연이는 그때부터 제게 하나하나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자기 오늘 월급 들어오는 날이잖아. 200만 원? 자기야, 너무 비싸지 않아? 우리 나이치곤 좀 비싼 것 같은데. 비싸긴 뭐가 비싸. 내 친구 남자친구들은 다 이런 거 사준단 말이야. 나만 그럼 거지 같은 가방 들고 나가야 해? 자긴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아, 알겠어. 그럼 사줄 테니 잘 메고 다녀야 해. 응, 고마워. 자기가 짱이야.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자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심지어 미연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미연이의 어머님께서 절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직접 연락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초대해 주신 건 처음이었던지라 설레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들고 가야 하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그러다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을 해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 가볍게 배즙 세트를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제 손에 든 배즙 세트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거 들고 올 거면 차라리 빈손으로 오지 그랬나. 네? 아닐세, 들어오게. 배즙 세트를 사간 게 실수였을까요? 어머님은 그럼 넝큼 선물이라도 바라셨던 걸까요? 배즙 세트 사간 전 졸지에 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는 당연히 가시방석 속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네 모아놓은 돈이 얼마쯤 된다고? 아, 저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모아놓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장가를 가겠다고. 아이 자네 미연이와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지. 네, 그럼요, 어머님. 저희끼리 얘기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2년 후쯤으로 계획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 전까진 둘 다 회사 생활하고요. 엄마, 밥 먹는데 왜 자꾸 돈 얘기를 해? 그만해. 미연이 넌 가만히 있어봐. 회사 생활한다고? 근데 우리 미연인 대학원에 갈 생각인데. 자네 모르고 있었나? 순간 놀랐습니다. 저는 미연이가 저처럼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 줄은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 저에게 돈 모으게 하는 게 미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연이는 대학원쯤은 나와줘야 만족할 애야. 그러니 돈은 자네가 벌고 얘는 공부시키는 게 나을 듯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저는 좋습니다. 미연이가 하고 싶은 게 공부면 공부를 더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돈을 벌면 되고요. 솔직히 얼떨떨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어머님 말씀에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럼 자네가 대학원비를 좀 대주는 게 어떻겠어? 네? 어머님 말씀에 놀라 전 젓가락까지 떨어뜨렸어요. 대학원에 가겠다는 말도 지금 처음 듣는 와중에 갑자기 딸의 대학원 비용을 대달라니 좋고 싫고를 떠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뭐가 문제인가? 돈 대주기 싫은가? 미연이랑 결혼하고 싶다며. 미연이의 어머님은 공격적인 태도로 계속 제게 답을 요구했고요. 구원의 눈길을 담아 미연이를 쳐다보니 미연이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이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닐 테고 돈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지. 그래서 집을 나오자마자 저는 미연이를 붙잡고 물었어요. 왜 어머님께서 제게 저런 말을 하시는지요. 그러자 미연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떼었어요. 사실
우리 집 사정이 얼마 전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니까 엄마는 우리 집 형편으로 지원 못 해준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가라고. 근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다고 대학원 다니면서 돈 벌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차분하려 했던 미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급기야 미연이는 눈물을 떨구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말 했어. 근데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돈 빌릴 때가 마땅치 않아. 대출하려니 겁이 나고.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미연이의 집 사정이 안 좋아진 것도, 미연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오히려 미연이가 혼자 이런 고민을 하게 했다는 점이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제겐 미연이의 대학원비를 지원해줄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와 결혼할 여자이고 책임져야 할 여자이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제가 모은 돈 전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미연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필요한 용돈도 제가 다 벌어다 주었어요. 고마워 자기야.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나까지 챙겨주고. 아니야. 이 돈 펑펑 쓰면서 편하게 공부해. 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솔직히 말해서 회사 생활이 쉬웠겠나요? 저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여자가 고생하는 건 더 싫어서 매일매일 상사 눈치 보며 미친 듯이 일했고 저는 편의점 도시락 먹어도 미연인 뜨뜻한 집밥 먹게 있어요. 그렇게 돈 벌어다 바치느라 힘들다고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덕분에 보상도 있긴 했죠. 우리 딸한테 잘해줘서 고맙네. 미래 저희 장모님이 제게 저런 문자를 보내오시거나 가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소고기를 구워주신다거나 할 때가 바로 그 보상이었습니다. 그런 보상을 받을 때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어깨가 올라가고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걱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걸 알곤 깜짝 놀라셔서 어디에 그 돈을 썼냐 물으시길래 솔직히 말했더니 제 등짝을 퍽퍽 치시더라고요. 이놈아,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 아이고, 이 속 없는 너. 엄마, 나랑 미연이 결혼할 거예요. 확실해요. 장모님한테도 벌써 여러 번 인사드렸고요. 뭐? 장모님? 결혼도 안 했는데 뭔 놈의 장모야? 막말로 결혼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냐? 내가 못 살아 정말. 어머님 진심으로 한탄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거기에 다 갖다 바친다니 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그땐 당연히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될 거라는데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연이가 대학원 졸업하면 우리 결혼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말아요. 그리 어머니에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나 미연이와 전 함께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여전히 함께 거리를 걸었고 추운 겨울날엔 따뜻한 커피를 서로의 품 안에 넣어주며 추위와 세상살이를 버텨내곤 했죠. 함께였기에 겁이 나지 않았고 함께였기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미연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 역시 이제 미연이와 결혼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제 일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월급으로 미연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마음과 몸을 뜨겁게 섞으며 함께해온 나의 첫사랑이자 연인이었던 미연이와 연인을 지나 이제 가족이 되어 함께 여생을 헤쳐나가고 살아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연이의 생각은 저와 같지 않았어요. 네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결혼 생각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뭐?
사실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배신감도 스쳐 지나갔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미연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전 끈질기게 미연이를 설득했어요. 미연아, 우린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나를 믿어봐, 미연아.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은 그런 걸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라고. 나는 애도 낳기 싫어. 애를 낳기 싫다고? 미연이가 애를 낳기 싫어한다는 건 더더욱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애를 낳지 않고도 둘끼리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지만 그 당시엔 그래도 애는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저는 너무도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미연이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싸운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미연이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었나 깨달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하고 책과 음악을 사랑하고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미연이의 자유로움이 좋았고 그녀의 꿈도 지켜주고 싶었지만 미연이가 생각했던 미래 속에 제가 없었다 생각하자 갑자기 처참한 기분이 몰려들어왔어요. 결혼이 싫은 거야? 아니면 내가 싫은 거야? 너가 문제가 아니야. 난 결혼이 싫어. 우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그러다 서로를 설득시키기 위해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그 누구 한쪽이 굽힐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을 때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곤 각자의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종지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밤새 술을 연거푸 들이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의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반년 후였어요. 그것도 지인이 받은 청첩장을 통해서였어요. 청첩장엔 그녀와 낯선 남자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에 당장 미연이를 찾아갔어요. 정확히는 미연이의 집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미연이가 조금 부름배를 하고 걸어 나오더군요. 그 옆엔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었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며 황당함으로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미연이는 절 먼저 발견하고 그 남자를 차에 태우더니 태연스럽게 저에게 걸어왔어요.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결혼이 싫다며 안 한다며? 미안한데 오빠,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났어. 사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설마 그거 따지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솔직하게 말해. 너 임신한 거 보니 혹시 나 만날 때 이 사람 만났니? 미연인 대답하지 못했고 순간 제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표정 관리 같은 걸 할 여력이 없었죠. 그녀도 제 표정을 보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러더군요. 재력이 다른데 어떡해. 오빠는 겨우 중상층 집안 아들이잖아. 저 사람 아버진 판사야. 미안한데 오빠랑 결혼하려 보니 내가 너무 아깝더라.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거야. 아, 대학원 보내준 건 고맙게 생각할게. 만약에 돈 돌려받고 싶다면 계좌번호 찍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러는 사이 미연인 웃으며 뒤를 돌았고 그 남자가 있는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먹지도 못하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리곤 엉엉 땅을 치며 울었어요. 이 더러운 감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별짓을 다 했지만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연이와 결혼한다는 사람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진 게 많은 자였습니다.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함께한 세월이 있고 정이 있는데 어떻게 저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헌신적 버리든 말이죠.
순간 허탈한 기분이 몰려들었어요. 같이 한 세월이 모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는 상실감이 저를 하루 종일 짓눌렀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이 제가 미연이와 헤어졌을 때 제게 던진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허영심 많은 미연이가 분명 너한테 만족하지 못한 거다. 너를 간보는 거다라는 말들이었어요. 그땐 아니야, 우리 미연이 그런 애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결국 모두 사실이었어요. 속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비참하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내고 집에 있자니 더 생각이 날 것만 같아 차라리 일에 미치는 걸 선택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처하고 밥 먹듯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나와 저만의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있었던 터라 사랑도 잊을 겸 그렇게 일에만 몰두했어요. 어머니는 무척이나 서러워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그 기집애한테 다 주지 말랬잖아.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뭐라 말 좀 해봐요. 내가 그 기집애를 당장...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지금 밥도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죠. 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붙잡고 울어대셨고 절 버리고 간 그 기집애에 천벌받을 거라며 욕을 해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키기도 싫은 마음에 그저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채운다는 말처럼 제 인생에도 두 번째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제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는데 귀여운 단발머리에 웃는 게 애교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도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는데 저와 고향도 같고 나온 대학도 같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 역시 나쁜 남자를 만나 크게 데워본 적이 있는 터라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 같은 인상을 주는 덧니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첫 번째처럼 뜨거움을 안겨주진 않았지만 도희는 제게 편안함을 주었고 무엇보다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전 그게 너무 좋았고 그녀를 만나면서 인생 전체를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희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전 도희와 결혼을 결심했고 3년 후 우린 아이를 낳아 하윤이라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빠가 되어 인간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죠. 또 어느덧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어 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받을까 말까 했다 받은 전화였습니다. 받자마자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미연이었습니다. 무려 5년 만이었죠. 잘 지냈어? 우리 좀 볼 수 있을까? 당신한테 정말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미연은 그러곤 안 나와도 괜찮다는 말을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문자를 넣어주겠다고 하곤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왜 갑자기 날 보자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첫사랑, 상처만 주고갔던 여자, 만나서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미연이에 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미연이를 생각하면 늘 찝찝하고 불쾌한 무언가가 달라붙어 오는 것 같았고 이제는 그걸 좀 내 인생에서 떼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자를 보내 약속 시간과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장소는 강남에 있는 어느 한적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 너는? 나도 뭐... 예상했지만 우리 둘 사이엔 꽤 많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저도 커피만 들이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연이는 꽤 나이 든 티가 났고
어딘지 모르게 얼굴은 많이 그늘져 있었어요. 옛날에 미연이에게선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미연이는 자신이 그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얘기보다 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와이프는 어떤 사람인지, 아이는 있는지,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보기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저 역시 예의상 결혼 생활 어떠냐고 물었죠. 하지만 미연이의 얼굴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연이가 고통으로 쥐어짠 듯한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나 그 집 서랍장이었어. 난 그냥 그 집에서 전시된 가구 같은 존재였어. 남편은 일 중독자였고 난 하루 종일 쇼핑 아니면 사교 모임 같은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 처음엔 행복했어. 내가 마음껏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남편은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뭐든지 최고급으로 해주려 했어. 처음부터 다 갖고 태어난 부잣집 사람들과 갖는 사교 모임도 재밌었어. 그 사람들 세계에 끼니까 내가 정말 뭐라도 된 것 같았어.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날 너무 못살게 굴었어. 둘 다 앞에선 날 이쁘다면서 뒤에선 얼굴로 남편 잡았다고 욕했고 은근히 날 왕따시키고 일부러 내 앞에선 영어로 말하고. 어느 날 너무 질렸어. 그냥 다 놓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나한테 한결같이 잘해준 당신이 밤마다 자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폭하기로 결심했어.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선언했거든. 그러니까 역시 시댁에선 이혼하라 난리가 났고 결국 그러다 당연한 수순처럼 쫓겨났어. 여러분이라면 이 얘기를 믿으시겠어요? 미연이가 그 재벌집에 들어가 겪어야 했던 수모를 마치 남 얘기를 하듯 말하며 깨르르 웃었을 땐 좀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그 집에서 주는 위자료 한 푼도 안 챙겨서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옷가게에서 옷이나 파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할 땐 마치 희극배우 같았습니다. 입은 웃지만 눈은 울고 있는 희극배우 말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이어진 그녀의 말엔 너무 생뚱맞고 또 충격적이더군요. 믿기지 않겠지만 나 당신한테 오려고 이혼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나 아직 우리 지난 추억 잊지 못하고 있어. 아니, 난 잊어본 적이 없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우리 차라리 솔직해지자. 기가 막혔죠. 이게 또 무슨 술수일까요? 더 웃긴 건 제가 말이 없자 이 여잔 제가 자신한테 속은 줄 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말이야. 내가 오늘 당신을 보자고 한 건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야.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당신 결혼한 거 알아. 나랑은 연애만 하자. 와이프 몰래. 어때? 난 지금 당신이면 다 좋아. 당신이 애가 있어도 되고 와이프가 있어도 돼. 그냥 우리 둘이 일단 만나보자. 그리고 당신도 내가 좋으면 그때 이혼하면 되잖아. 너 제정신이니? 차라리 잘 살면 좋았을걸.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겪어야 했던 삶의 격과층이 나무의 옹이처럼 존재하고 있었죠. 아주 추악한 형태로 말입니다. 이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역겨워 그만 떠나고 싶었습니다. 난 말 다 한 것 같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만 하고 떠나려는데 더욱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미안했어. 내가 당신을 너무 쉽게 버렸어. 내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어. 이렇게 듣게 돌아와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손을 걷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곤 서둘러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죠. 그 이후로도 이 여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전화했고 문자하며 미저리처럼 매달렸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날 못 잊어서 이혼했다니 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어이가 없었고 얼마나 절 만만히 봤으면 그럴까 싶어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어느새 이 연락은 협박 문자로 바뀌어버리더군요. 감히 내 연락 안 받아? 안 받으면 당신 와이프한테 우리 뜨거웠던 사이인 거 다 폭로할 거야. 나랑 다시 안 만나주면 죽어버릴 거야. 이건 거의 신고를 해야 할 수준이었어요. 급기야 제 아이까지 어른거리면서 심각한 상황인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고 경찰서에 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죠. 아내 역시 제 안색이 유달리 안 좋은 걸 알았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판세를 뒤집어 놓을 일이 터졌어요. 자신을 미연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절 찾아온 거였죠.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행색은 미연이만큼 너무나 초췌해져 있었어요. 마치 노숙이라도 하는 사람 같았죠. 그러면서 다짜고짜 제게 묻는 건 미연이의 행방이었어요. 혹시 우리 미연이를 만났니?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어서 말이다. 이후 미연이 어머니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미연이는 그간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명의 남자와 바람을 탔다고 합니다. 남편 몰래, 그것도 재력 있는 남자들만 골라서 말이죠. 그러다 바람이 들키자 남편에게 싹싹 빌었지만 결국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미연이 집안이 남편이었던 집안과 거래가 끊기면서 지금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요. 미연인 지금 막노동을 해서라도 길거리에서 구걸해서라도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했습니다. 아마 미연이 걔가 자네를 찾아갔을 텐데 돈을 뜯기 위해 갔을 거야. 내가 지난날 자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그 미안함에 지금이라도 옳은 일을 하고자 말해주는 거네. 미연이 쟤에 대한 뭘 이해할게. 심장이 덜컹했어요. 저한테 했던 말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으니까요. 시댁살이를 당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 과실이었던 거죠. 결혼하면서 바람피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그런 사기까지 쳐가며 돈을 뜯어내려 했다니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미연이 어머니가 왔다 간 후 미연이가 다시 제 회사 앞을 찾아왔더라고요. 나 다시는 당신 안 찾아올게. 당신 포기할게.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말을 할 줄 알았지만 일단 듣고 있었어요. 역시 뻔할 뻔짜였어요. 나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옷 사업이 있어. 거기 투자 금액이 필요해. 그 돈만 빌려주면 내가 배로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어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 언제 정신 차릴래? 뭐?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았니? 얼마 전에 너희 엄마가 찾아왔더라. 너한테 속지 말라고. 어떻게 가족까지 등 돌리게 만드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아, 지금 너 나 무시하니? 신고? 그래, 어디 신고해봐. 신고해보라고. 돈도 없는 그지 새끼야. 전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그녀의 머리 위로 시원하게 찬물 한 번 뿌려주고 나왔습니다. 그 여잔 표독스러운 얼굴로 끝까지 절 노려보았고 전 그녀를 그리 거지로 만든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 차에 올라탔어요. 전 집에 오면서 한때 생겨오랬던 그녀의 눈빛과 제 이름을 불렀던 밝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놀라울 만큼 잘 웃었고 장난기도 많아 어디서든 사람들을 웃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잔 어느 순간 변해버렸고 저만이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죠. 사실 그녀를 만나면 언젠가 가장 마음 아픈 말들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가장 날카로울지 뾰족할지 고르고 골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 추악하게 변해버린 이 여자를 보니 그런 복수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녀에게 나름대로 제 마음을 털어내고 난 후엔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저와 화해라도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오다가 하연이 기저귀 좀 사와. 딸의 기저귀를 사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검은 봉다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따스한 온기 속에서 절 기다리고 있을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며 말입니다.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재계와 빌부터 모르는 여자에게 한 방을 먹였고 제 가정 안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며 잘 살아나가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다가 그만 교도소에 갔다고 합니다. 언젠간 있을 일이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다분히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제가 그런 여자의 본색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걸 모르고 제 모든 젊은 시절을 바쳤던 게 가끔은 너무도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제 옆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보면 그 미워하는 마음 또한 버리자고 마음먹게 됩니다. 요즘 사는 게 다들 힘드실 테죠. 다들 돈 버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서 일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연 채널 계속 구독하며 즐겁게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